더 중요한 것은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출할지, 인출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인출하고, 그리고 그 인출한 금액들을 가지고 또 내가 또 노후 생활을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내가 50대 중반에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데까지 소득 공백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60세가 되게 되면요, 사실상 이제 모든 연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상 계단식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와 연금 그리고 수령까지 은연중에 알고 싶었던 그런 정보들을 세세히 짚어드리는 은연중에 연금 토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은퇴와 투자 이야기를 다뤘던 게 지난번까지 은연중에 투자 토크 시간이라면은 은연중에 연금 토크로 이름을 바꾸고 그 연금 박사 곤쌤과 클래스를 같이 또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일단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범곤의 연금 수업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연금 교육과 운용 같이 진행하고 있는 김범곤이라고 합니다. 곤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연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자, 일단은 연금 사실 사실 납입해서요, 이렇게 많이 모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출할지, 인출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 벌써부터 그냥 확 와닿았어요. 투자뿐만 아니라 인출에 대한 그런 전략까지 다 다뤄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인출하고, 그리고 그 인출한 금액들을 가지고 또 내가 또 노후 생활을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자, 은연중에 연금 토크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금을 언제 어떤 순서대로 꺼내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연금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부터 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좀 큰 얼개부터 설명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금 보통 이제 3층 연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이제 1층 연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적 연금이라고 합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될 수 있겠고요. 공직 생활을 한다 이러면은 공무원 연금, 그런 연금 상품들을 공적 연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2층 연금이라고 해서 이제 퇴직 연금을 보통 2층 연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C형에 이렇게 가입되는, 혹은 DB형 이렇게 식으로 가입돼서 나중에 이제 내가 얘를 만약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한다 그러면 이때는 또 퇴직연금도 우리가 또 노후소득으로도 활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에는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연금을 실제로 저희가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어떤 방법론이나 전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4% 룰입니다. 그래서 은퇴 첫 해에 연금 자산의 4%를 먼저 인출을 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 자산에 대해서는 분산 투자를 하는 인출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요, 일정 금액을 이제 증액해서 인출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연금 자산을 또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 룰은 은퇴 초반부터 좀 너무 과하게 인출하지 않고, 그리고 자녀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연금 자산이 좀 빠르게 소진하지 않는 이러한 전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수 리스크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출 전략에 또 이제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금 소득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조금 어려움으로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전략에는 이제 변동 인출법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 인출법의 이제 주된 의미는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생활비에 따라서 인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찾아 쓰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조금 찾아 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은 맞기는 하지만 현실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략이 또 있나요? 세 번째 전략은 이제 계단식 인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개인연금으로 일정 부분 생활비를 좀 확보를 하고요. 퇴직연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됐었을 경우에는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이러한 계단식의 방법의 연금 인출이다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랑 퇴직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도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단식 수령법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연금을 찾아 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용어들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3층 연금에다가 기본적인 전략도 3개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이런 연금 인출 전략에 대한 그런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자가 배당의 형태와 그다음에 배당 인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형태의 인출 전략들을 실질적으로는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가 배당하고 배당 인출이요? 자가 배당과 배당 인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IRP 계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들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투자 상품들을 보통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내가 스스로의 배당금, 인출 금액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때 자가 배당이라는 이름을 보통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자가 배당은 다 찾아서 나한테 스스로 배당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 배당 인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고배당 ETF나 아니면 배당 주는 그러한 금융 상품들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배당금을 찾아다 쓰는 보통 배당 인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금융 상품들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는 뭐 배당 인출 전략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계속 내가 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찾아 쓰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가 배당의 개념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생명보험사만 적용하는 또 어떤 인출 방식이 또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사실 다른 이제 뭐 금융회사에 없는 이제 종신연금형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생존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나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종신연금형이라고 하는데요.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액이 다 고갈되는 그런 위험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연금을 또 수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스스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은 좀 고령화 사회고 지금 미래는 초고령화가 될 건데 생보사에서 이런 종신형 연금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전략 중에서 자가배당 말고 배당 인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배당 인출은 어쨌든 배당을 인출하긴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투자로 좀 굴리는 방법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좀 믹스해서 하면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혼합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의 일부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확보하고요. 뭐 배당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생보사의 기본적인 종신연금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유지하면서 약간 여가생활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여가생활비들은 살짝 좀 수익성이 있는 그런 상품들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자가 배당하는 형태의 연금을 같이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면서도 일정 부분 수익성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좀 어떤 식으로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뭐 IRP 계좌를 만약에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IRP 계좌 안에서 뭐 한 월 80만 원 정도를 자가 배당,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이제 배당 ETF로도 또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는 또 배당 ETF로 또 연간 한 뭐 3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하게 되면 이렇게 자가 배당과 그 다음에 배당 인출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보생명 이제 퇴직연금에서도 이제 이 보장형 연금형인 이 종신연금형을 가지고요. 기본적인 생활비를 이렇게 깔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자가 배당형, 그리고 또 이제 신탁연금 방식에 있어서는 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정 부분 배당 인출도 함께 이렇게 혼합해서 받을 수 있는 전략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 수령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도요. 교보생명 이제 퇴직연금에서 또 다른 연금 형태로 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장형에서 이제 투자형으로 혹은 뭐 투자형에서 보장형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종신연금을 선택해 버린 경우에는 사실 평생보장 성격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제 변경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꼭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또 세금 관련해서 굉장히 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 수령이 크면 클수록 결국 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 가지고 뭐 종합과세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세금까지 고려해서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말씀 주셨듯이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적게는 6.6%, 많게는 뭐 49.5%의 적지 않은 세금들이 부과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적연금 관련돼서도 사실 세금이 정말 복잡합니다. 먼저 뭐 설명드리면 뭐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데 또 운용에서 발생되는 운용이익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면 또 일정 부분 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소득 원천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된다, 이렇게 인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같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라도 원천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세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게 되면요, 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네. 중요한 건 IRP 계좌 안에서 그래도 퇴직금을 꺼내 쓰게 되면 그래도 감면 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차까지는 뭐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의 세금을 줄여주는 그러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내가 납입했었을 때 뭐 만약에 세액공제나 이런 절세 혜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꺼내 쓰게 되면 모두 다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다 연금소득세만 적용되면 전망 좋겠는데 연금소득세율이 정말 낮거든요. 한 5.5%에서 3.3%로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연금에서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한다 그러면 그때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16.5%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소득이 조금 많이 발생되시는 분들께서는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불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또 외워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125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게 적정 인출 금액이다라고 보통 인지는 하시는데 명확한 표현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안에서 내가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 이익이 인출될 때는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저희 개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연금을 좀 꺼내 써야 되는지 좀 나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50대 중반에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데까지 소득 공백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대부터는요, 이 자가배당 전략을 시작해서요, 일단 뭐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제 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55세에서 64세 사이가 사실 이제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에 가장 소득 공백이 심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기를 사실상 잘 메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경우는 일단 가입 기간은 5년. 그리고 만 55세 이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연금을 개시해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60세부터는 이제 또 어떤 전략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60세가 되게 되면요, 사실상 이제 모든 연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상 계단식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뭐 개인연금, 연금저축에서 먼저 일정 부분의 자금을 수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는 이 공적연금, 국민연금 순서대로 인출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적연금에서 발생되는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사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좋네요. 네, 그래서 좀 많은 금융자산들이 조금 확보되신 분들은 일단 최대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절세계좌, IRP나 연금저축 쪽에 자금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연금액을 수령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연금저축 IRP에서 받은 이러한 금액들은 연간 1,500만 원을 넘어서 수령하게 되면요, 일정 부분은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세금 부담이 좀 많으신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종합과세되지 않는 그런 세금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60세 전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자, 그리고 이제 70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조금 관점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내가 쓸 돈들은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돈들은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는 좀 간병까지 같이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교보생명의 이제 투자형 연금을 사실상 종신 형태로 전환하면서 장기 생존에 대한 이러한 위험들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지하면서, 그리고 또 목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일시금으로 또 연금액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70대가 좀 이른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70대는 다 팔팔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좀 잘 준비되신 분들은 사실 이제 가끔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도 다 못 쓰고 죽겠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속을 조금 염두에 두는 것들도 좀 좋지 않을까. 아, 그러면 또 이제 상속이 나온 김에 기본적으로 좀 자산이 많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사실 많은 연금액을 한꺼번에 수령하게 되면요, 세금이 또 그만큼 많이 붙기 때문에 연금저축에서는 사실 뭐 1,500만 원까지는 저율과세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종합과세 내지 않도록 그 수령 시점을 좀 분산하는 게 더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일정 부분 조건 충족하게 되면 수령하는 모든 금액
연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이러한 비과세 연금 상품들도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에 납입 한도까지 충분히 납입하셔서 세금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러한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들을 일정 부분 잘 활용하는 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합 전략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건 이 세제 적격과 비적격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이 세제 비적격은 세금이 없는 비과세 연금 상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 IRP 계좌는 세제 적격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제 적격이라고 하는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는 그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1,500만 원까지는 이제 인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연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비과세 연금보험들을 잘 활용해가지고요. 또 일정 부분 연금 수령액들을 확보하게 되면 안정적이면서도 세금을 줄이는 그러한 연금 인출 방법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주변의 부자들이 왜 그렇게 연금, 개인연금 이런 거 많이 하는지 드디어 이해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세금이 싸네! 결국 연금은 종합해보면은 언제, 얼마나 또 어떤 순서로 받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국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맞춤형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느꼈던 거는 연금을 어떻게 꺼내 쓰느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오늘 저한테 너무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생활 패턴 그리고 재무 상황에 맞춘 맞춤형 연금 설계가 좀 필요하다. 우리 교보생명 그 퇴직연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본인만의 연금 인출 전략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은연중에 연금 토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첫 화부터 이렇게 너무나 알찬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하러 뭔가 다 끝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고 알찬 얘기가 많다고 하니까 저희 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상품에 가입하시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RP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